자, 이번엔 법률행위의 마지막 주제인 법률행위 해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크게요, 총체적으로 5덩어리로 크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콘텐츠 1번은 법률행위의 개념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에서 효력요건, 그 다음에 성립요건 만나보셨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에서 특히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처분행위,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까지 연결하셨어요. 특히 103조, 104조 이 부분이 중요한 시험 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법률행위 마지막 부분, 법률행위 해석. 자, 법률행위가 계약이고요. 보통 계약서가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으면 계약자끼리 분쟁을 안 생겨요. 왜요? 계약서 내용이 워낙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분쟁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계약서대로 해주면 되니까. 그럼 분쟁이 될 때는 언제냐? 계약서 내용이 두루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할 때, 이때 분쟁의 여지가 생기게 되죠. 그 분쟁을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애매한 거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과정, 이 과정을 법률행위 해석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50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의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왜요? 불분명하니까. 불분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과정. 그럼 해석 대상은 어느 거를 대상으로 할 거냐? 자,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제가 식사를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장모님 음식은 뭘로 드실까요? 결혼 초니까요, 굉장히 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나는 사위 짜장면이 좋을세, 짜장면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초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짜장면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가를 믿고 중국집을 골라가지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중식으로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왔죠. 다음 달 한 달 뒤에 또 장모님한테 전화를 또 드렸어요. 장모님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뭐 드실까요? 그랬더니 장모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짜장면이 최고 좋을세. 저는 또 그 중국집에 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저녁에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부, 왜? 어머님 짜장면 말고 꽃등심 엄청 좋아하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 표의자라고 그래요. 의사표현을 하신 분을 표의자.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한 거, 겉으로 표명을 한 거, 표시한 거죠. 표시한 거는 짜장면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속에 담고 있는 진의는, 진의를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내심의 의사. 진의는 꽃등심이었던 거죠. 즉 진의를 숨겨두고 다르게 표시를 해뒀던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표의자는 지금 보세요. 속에 있는 것과, 이게 속이죠. 밖으로 드러낸 것이 달라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 그럼 상대방은 속에 있는 요 진의를 눈치를 채지 못하면 일단 뭘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표시된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 알지 못할 때요? 진의를 알지 못할 때. 그럼 진의를 알면, 이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어떤 의사표현한 거 해석을 할 때는 일단 뭘로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은 뭐 한 거로? 표시된 거, 밖으로 표출돼서 드러난 표시를 가지고 해석을 해준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는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진위를 탐구하느냐, 밖으로 표출된 걸 탐구하느냐. 그럴 때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바로 표시행위다. 표시행위. 내심에 가지고 있는 거, 요 의사를 뭐라고 하느냐. 내심적 의사라고 그래요.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는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거는 상대방이 눈치를 챌 수가 없죠. 이걸 알지 못하는 한 내심적 의사를, 이 내심적 의사를 알지 못하는 한 뭘로요? 표시행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해석 대상은 의사다, 표시다. 바로 표시행위다. 시험 문제. 그래서 해석 대상의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써주시면 돼요. 의사가 아니라 표시. 그래서 해석 대상에 있는 판례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는 해석함에 있어서는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요.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다. 따라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는 진위를 대상으로 한다, 표시를 대상으로 한다. 표시다. 오케이. 그럼 쌤, 이 진위가 해석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제가 처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장모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꽃등심이라는 걸 알았다면, 알았을 때는 그때는 뭘로? 바로 이걸로 해석을 한다. 따라서 해석 대상은 두 가지예요. 상대편이 내심적 의사를 모르면 뭘로요? 표시행위로. 진위를 다른 말로 내심적 의사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진위 이꼬르 내심적 의사, 진위를 알 수 없을 때, 진위를 알 수 없었어요. 장모님의 속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뭘로? 표시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반대로 진위를 알 수 있었을 때는요. 알 수 있었을 때는 표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거, 속에 담고 있는 진위로 해석을 해주세요. 진위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심적 효과 이상. 그래서 표시냐 진위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 방법이 갈리워지는데, 표시에 중점을 두는 해석, 이런 해석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 방법. 그러면 내심에 있는 진위에 중점을 두는 해석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방법.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방법론에는 두 가지 방법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두 가지 방법론이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가령 내가 위에 사장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직장을 전직할 때 급여를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내 능력이 별로예요. 일도 별로 잘 못해. 경력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내가 소개받고 싶은 거는 연봉 9천이에요. 연봉 9천. 그거는 숨기고 밖으로 뭐라고요? 연봉 4천 주세요. 그래서 4천이라고 표시를 했다고. 진위는 이거고요. 밖으로 표시한 거는 4천이에요. 연봉 4천. 그러면 상대방은 뭘로 수용을 하니까요? 표시대로. 계약서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계약서에 표시된 거는 연봉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진위는요. 무슨 소리? 나 속마음은 9천만 원이야. 근데 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참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계약서에 표시된 거,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해석 방법을 무슨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 왜? 계약서에 그렇게 표출이 됐으니까. 거꾸로요. 진위를 알면 뭐대로? 진위대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자연적 해석.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론이 여기서 도출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02번으로 넘어가셔서 해석 방법론에 관한 고찰을 해볼게요.
1. 자연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은 의의 표시 행위의 문자적 의미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표시된 문자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문자 무시하고 뭐대로? 진의대로요. 진의대로. 처제가 알려줬다니까 장모님은 이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3개월째부터는 제가요. 식사하러 모시러 갈 때는 어디로요? 꽃등심집으로 가는 거지. 그때도 장모님은 뭐라고 해요? 장모님 뭐 드실래요? 나 짜장면이 최고라니까. 저는요. 가차없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왜요? 진의를 제가 알았으니까. 진의를 알았을 때는 뭐대로? 진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적에서. 그럼 문자에 표시된 거를 어떻게 한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의 구애를 받아요? No, 구애 전혀 안 받아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이사. 내심적 효과이사가 뭐예요? 속에 있는 진의. 진의대로 흘러가주는 방법. 이 방법이 자연스러우니 자연적 해석이에요. 관련지어서 우측에 보시면 심화학습이라고 칼라로 도출된 데 있죠. 그 심화학습은 지금 우리가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과정을요. 입문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입문과정으로. 민법 총칙만 제가 전개를 해드렸죠. 총칙 부분을. 왜? 총칙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여기만 입문과정은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과정이 기본과정입니다. 기본이론과정. 이 과정에서 민법의 전체적인 골격과 토대를 다 완성하게 됩니다. 토대를요. 민법의 토대를. 그 다음 남아있는 과정은 심화과정입니다. 심화과정. 이 심화과정에서는 민법의 고급이론하고 까다로운 것들이죠. 까다롭고 고급이론을 여기서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핵심은 이 과정이에요. 기본과 이 심화과정. 이 단계하고 이 단계에서 민법의 완성을 보겠다. 전체적인 거는 여기서 완성을 하고요. 여기서 한 70% 정도 완성을 하고 이쪽에서 30-40% 정도 완성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는 주로 까다로운 거, 고급 이론만 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정리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할 내용, 기본 이론에서 다룰 내용, 여기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드린 거예요. 자, 이쪽에서 볼 내용들 따로 체킹하고 갑니다. 자, 심화학습에서 또 볼 텐데 지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 둘이 땅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요. 땅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B가 땅을 매수하려고 A가 내놓은 땅을 둘러보러 갔어요. 땅을 쫙 둘러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금액까지 딱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합의한 거하고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둘이 둘러보고 합의하고 둘러본 거 있어요. 둘러본 땅은 몇 번지냐면 969-36번지예요. 969-36번지 땅을 이 땅을 둘러보고 서로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땅 마음에 들어. 나한테 팔어. 9억에 팔어. 9억에. 그런데 잠깐 계약서에 옮겨 적을 때 깜빡 실수를 해서 이걸 뒤집어서 적었어요. 63번지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둘이 둘러보고 합의한 거는 이거죠. 합의한 거는 이거. 위에 거.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계약서 문맥상으로는 63번지네. 이렇게 계약서에 옮겨 적었죠. 그럼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은 이거고요. 합의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합의한 거하고 표시된 게 틀려. 근데 둘 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둘 다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른 채로 B는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등기를 내버렸어요. 등기를 이걸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 이전을 끝내버렸어요. 등기 이전까지. 그럼 AB 간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는 거래가 어느 거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가 남죠. 어느 거로 거래가 된 거냐. 표시된 거를 끝까지 관철하면 어떤 걸요? 이걸로 거래가 된 거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뭐 한 거를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버려. 간단하게. 이걸로 거래가 되는 거고, 거꾸로요.
자연적 해석을 관철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야 이거. 나 이거 원하지 않았어. 63번지는 가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돌산이야 돌산. 내가 돌산 원하지 않았어. 나는 이거 원했어. 이 대지를. 969-36번. 이 대지를 원했지 돌산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거야. 나의 진이 이거야 이거. 내 진은 이거라고. 표시된 건 이거고. 그러면 이 둘 간의 거래를 표시된 거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진위에 방점을 둘 거냐 문제가 생기죠. 이때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자, 표시된 거를 중점에 두는 방법을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일반적으로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봐요. 이 민법을 공부하기 전엔 이렇게 보아요. 야, 계약서대로 하는 거야. 계약서대로. 왜?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거 거래한 거지. 이걸로 거래된 거야. 끝. 그럼 당신 이거 가져. 어느 거 가져? 돌산 가져. 그냥 게임 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요. 지나치게 무리수죠. 왜 무리수?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았고 둘이 둘러보지도 않은 땅이야. 이거는 내 의사가 없어. 내 의사가 전혀 없는 땅이 등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내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표시된 거는 오표시다. 오표시. 표시를 잘못한 거다. 이거로 등기난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등기 이전된 것도 내 의사가 매수자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흠결된 거예요. 의사가 흠결된 내 의사가 전혀 없는 흠결된 원인 없는 등기다. 원인 무효의 등기. 원인 없는 등기가 격려된 것이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의사 흠결이야. 의사 흠결. 그래서 등기된 건 어떻게 하라고? 무효라고. 무효. 원인 없는 등기는 이거는 무효 처리하자. 보소. 내가 사기를 원하지 않은 게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잘못된 거지. 이걸 나보고 등기를 가져가라고. 이 등기를 가져가라고. 내가 합의한 거는 저기 따로 있어. 저 대지. 저 대지를 내가 사고자 했지. 내가 둘러본 것도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가 잘못되었다. 쌍방이 착각을 해서 그럴 때는 이 등기 자체도 법적으로 무효. 이 표시는 오표시라고 한다. 오표시. 그럼 둘 간의 거래는 63번지가 아니라 둘이 합의한 거. 니네 둘이 어떤 걸로 합의 봤는데 이걸로 대지로 합의를 봤어. 대지로. 합의한 대로 네가 원한 것도 어느 거? 이거야. 36번지. 매수자 네가 원한 것도 36번지야.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가 너 의사 어느 거야? 네 의사? 네 친위가 이거야. 내 친위 이거지. 36번지지. 매도인 당신 친위도 이거지. 그럼 두 사람의 친위가 똑같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 어느 거? 36번지네. 그래서 진위가 이렇게 두 사람의 진위가 똑같을 때는 진위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야. 진위대로. 뭐가 공통일 때? 진위가 두 사람의 진위가 공통으로 맞아 떨어질 때는 진위대로 거래가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줘라. 자연적 해석의 결과다. 자연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해주는 거? 진위대로. 두 사람의 의사대로 해줘. 의사대로 합의한 대로. 그래서 36번지로 거래가 성사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쌤, 계약서에는 없어 이게. 계약서에는 이거로 돼 있는데 이걸로. 이거는 뭐라고요? 오표시라고. 오표시. 표시를 잘못한 거야 이거. 둘 다 착각을 해서.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효라고. 무효라고 이거. 무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계약서에 없는 이걸로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단 이걸 입증을 해야지. 매수자가 입증을 해야지. 뭐라고요? 이걸로 합의했다고. 이 둘러본 땅 36번지로 너하고 나하고 거래했다는 입증을 이 매수자가 해내셔야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아니면 증언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이 표시는 잘못된 표시고 이 땅으로요. 36번지 땅으로 나하고 이분하고 둘이 계약 합의를 했다는 거를 누가? B가 입증을 해야지. 그러면 뭐가 공통? 진위가 공통이 되고 진위가 공통이 되면 그때는 거래는 어느 거로? 진위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지. 진위대로.
그럼 몇 번지 땅으로? 밑에 게 아니라 36번지로 거래가 성사된다. 이런 해석이 두 사람의 의사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자.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서는 36번지로 계약 성립한다. 969- 몇 번지로? 36번지로 계약 성립을 시키세요. 이 등기는요, 잘못된 거예요. 원인 없는 등기예요. 원인 없는 무효 등기. 그러면 매수자 당신은 어느 등기 달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36번지 땅 등기 달라고. 36번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왜요? 계약만 했지 등기 안 했잖아. 따라서 매수자는 36번지 땅에 대한 등기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6번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 청구권을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요. 소유권 아직 없어요. 왜요? 등기 안 냈잖아. 위에 거는. 요거는 무효예요. 무효. 무효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래를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표시 무해. 표시를 잘못한 거는 무해다. 해롭지 않다.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원칙이어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래서 이거 심화학습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할 테니까요. 내용이 많아서 일단 요 두 가지만 압축 정리를 해요. 진위가 공통일 때 1번. 진위가 공통이고 표시만 이렇게 잘못돼서 그럼 표시 무시해. 거래는 어느 거로 되는데? 진위대로 되는 거야. 진위대로. 그럼 몇 번지로? 36번지로. 이거 계약서에 있니? 없어. 계약서에 없어 이거. 네가 입증해야 돼. 증인 신청해서 입증해야 돼 이거.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다고. 오케이. 이런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한번 똑같이요. 비슷한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 수험생 중에 한 분 이렇게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원룸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오셨어요. 보증금 5천, 월 40만 원이요. 4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깜빡 둘 다 실수를 한 거지. 만짜를 빼먹었어요. 그럼 월 얼마짜리? 40원짜리 임대 계약서를 써오셨어요. 계약서에 표시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거래하려고 하는 의사는 어느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거래는 어느 거로 된 걸까요? 표시한 대로 두 사람 의사대로. 바로 이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임차인하고 임대인 두 사람의 의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의사대로 되는 거지. 이 방법을 자연적 해석. 이게 두 사람의 진위야. 두 사람의 진위가 똑같이 공통된 거를 입증을 해내면 주인은 이 돈을 받아야지. 이 돈을. 40만 원을. 근데 이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40만 원이 아니라 월 40원 받아야지. 1년에 480원. 자, 그것이 해석 방법론이죠. 입증 문제가 또 별개로 걸려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어요. 이렇게 표시된 거는 뭐예요? 오표시다, 오표시. 이거 표시 잘못한 거야. 둘 다 착각을 해서. 우리 둘의 계약은 어떤 걸로? 진위대로 된 거지. 진위대로. 이거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 알고 있어. 이거 월 40만 원짜리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중개소에서. 요거는 오표시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그러니 자연적 해석이다. 뭐를 알 때요? 진위를. 진위를 알 때는 진위대로 해석해 줘.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잖아. 오케이. 이런 방법론이 우리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규범적 해석 뒤에 있는 내용 만나보도록 하죠. 규범적 해석은 진위가 아니라 표시요. 표시한 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 옆에 조그맣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뭐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진위에 방점을 두는 거라면 규범적 해석은 진위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에 방점을 두는 해석 방법론. 그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 규범적 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규범적 해석.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 적 있네요. A가 그림을 B한테 팔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때 A가 받고자 하는 실제 의사, 이분의 실제 의사는요 960만 원의 그림을 팔려고 하는 의사였어요. 나 그림값 960만 원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이쪽엔 얼마로 왔냐면 뒤집어서 썼죠. 69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왔어요. 표시는 이렇게 되어서 왔어요. 그럼 상대방 B는 어느 거에다 오케이 했을까요? 690만 원에 오케이 했겠죠. 이걸로 여기다가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승낙을 했어요. 이때 상대방이 이 960만 원은 A의 표의자의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진위라고 그러죠. 진위를 상대방이 몰랐다. 진위를 알았다, 몰랐다. 진위를 몰랐다. 여기다 오케이 했다. 그러면 거래는 얼마짜리로 성사가 될까요? 690만 원으로. 690만 원. 표시한 대로 거래가 성사되겠죠? 690만 원으로 거래가 성사되겠죠? 이런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일까요? 규범적 해석일까요? 규범적 해석.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되는 거, 표시한 대로. 이런 해석 방법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불러준다. 거꾸로요. 진위를 알았다면 얘 진위가 이거 잘못 보냈네, 저 인간이. 요거 나한테 수차례 얘기해서 1000만 원에서 조금 빠진다고. 거꾸로 그러면 진위를 뭐한 경우요? 알았다 그러면 뭐한 대로? 표시대로요, 진위대로 되는 방법. 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럴 때는 960으로 되는 거지. 960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 기출문제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진위를 몰랐다고요? 그러면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거래가 해석되는 방법은 규범적 해석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밑에 판례를 보실까요? 52페이지 보면 판례에 첫 번째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계약서에다 써주셨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상가를 임대준 주인이 세입자하고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임대인한테 뭐라고 요구했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해 주세요. 모든 권리금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주인이 줬어. 내가 여기 이거 인정해 줍니다. 라고 여기다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고는 B가 계약이 종료가 되고 주인한테요. 권리금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권리금 빼달라고. 왜? 근거는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권리금 빼달라 이거죠. 빼달라. 라고 임차인이 주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권리금을 임차인이 주인한테 받아갈 권리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만약에 새 얻어 들어올 때 권리금을 만약에 7천을 주고 가게를 얻고 들어왔다. 권리금 7천을 주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7천을 주인한테 와서 달라고 그럴 때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근거는 이거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이 뜻이 주인이 권리금을 빼주겠다는 뜻이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신이 줘라. 7천을 줘라. 그래서 임차인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7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때 우리 대법원 해석은 이거예요.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7천이 아니라 그냥 모든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은 내가 권리금을 빼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챙겨나가는 거. 이거 챙겨나가는 거를 내가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선언해 준 거다. 그래서 이 의미는 내가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 노노노 아니다. 그럼 무슨 뜻? 권리금을 뭐 하는 거? 챙겨나가는 거를 묵인해 주겠다. 권리금을 뭐 하는 거? 챙겨받는 거, 챙겨가는 것.
이 행위 일을 어떻게 하겠다? 본인이 묵인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걸 묵인해 준 거지. 이걸 묵인해 준다는 의미로 이걸 오케이 한 거지. 내가 권리금 돌려주겠다. 이런 뜻? 노, 절대 아니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 해석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액의 기재는 전혀 안 하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뜻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반환하겠다는 약정.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뭐 하겠다?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반환하겠다는 뜻이에요.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용인하겠다, 묵인하겠다 이런 뜻이다. 용인, 묵인. 이 무슨 뜻이에요? 눈 감아주겠다고. 권리금 받아나가는 거 내가 눈 감아줄게, 눈 감아줄게 이런 뜻이다. 눈 감아줄게. 이런 의미로 이걸 여기다 도장을 찍어준 거지. 내가 권리금 빼줄게 이런 뜻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 써주세요. 눈 감아줄게 사건. 다음 두 번째는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맥.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근로자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1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춘을 여기다 다 쏟았죠. 열정을. 그랬더니 회사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 회사 사장님께서 회사를 넘겼어요. 누구한테? C한테.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쪽 사장님하고 이쪽 인수하는 사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이 회사 사장님께서 이 근로자가 너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이분한테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분을 자르지 말아달라. 자르지 말고 이분의 고용승계에 보장을 해달라. 고용승계를 책임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 인수하시는 분께서 회사 인수자께서 만약에 고용승계를 반드시 고용승계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승계해줘야죠. 이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고용승계해줘야죠. 근데 이 인수자께서 반드시 고용승계한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여기다 옮겨 적었어요. 이렇게요. 계약서에다가. 최대한이 의미하는 바는 그럼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는 인수자는 이 근로자가 임금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바로 내쳐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는 해고가 됐고 해고된 이 근로자가 이 문맥을 근거로 소송을 걸게 되었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그랬으니 나 자르지 말고 고용승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때 우리 대법원 해석이 말하는 최대한의 뜻은 뭐냐. 여건이 되면 승계하고 고용승계하고 여건이 안 되면 말고 즉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죠. 아니면 말고. 그럼 최대한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거지. 고용승계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최대한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인수자는 이분을 자르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이라는 의미는 법적이요. 법적 의무는 부담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별표하실게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하겠다는 뜻이니까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뜻. 그래서 이분의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이 되려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고용승계한다. 반드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이렇게 쓰면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최대한이라고 문맥을 표시하면 이거는 법적 의무가 없는 걸로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 최대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 뜻은 무슨 뜻? 아니면 말고. 그죠? 술 좀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 최대한이라는 말은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나 내일부터 민법을 하루에 3시간씩 반드시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이거는 자기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가 아니라 최대한 3시간 할 거야. 이 최대한은 아니면 때려치고. 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적 해석이 우측에 있는데요. 보충적 해석은 참고로 보시면 되어요. 다음 03번에요. 53페이지에 03번에 해석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표시였어요.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대상은 해석의 대상은 진위가 아니라 표시다. 표시. 두 번째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론에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충적 해석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세 번째 그러면 해석의 기준. 해석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죠. 일정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 해석을 할 때 법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것이 민법 105조와 106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전에 정해놓았어요. 해석을 할 땐 이런 기준 하에 해석을 들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105조와 106조 주문을 검토 들어갑니다. 105조. 법률행위 당사자가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는 게 있고 관계 없는 게 있어요. 사회질서하고 관련 있는 거는 강행규정. 중요하니까 강행규정. 사회질서하고 무관한 거는 임의규정. 근데 여기는 사회질서하고 관계없는 규정 그랬으니까 관계없는에 동그라면 관계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과 다르게 의사표시를 했다. 다른 의사표시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는 그 의사죠. 의사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의사. 이게 해석의 첫 번째 1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06조로 넘어갔더니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요. 다른 관습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관행이죠. 관행.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 때 밑줄이요. 명확하지 않은 때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불분명하면. 의사가 불분명해. 도대체 의사가 뭔지 모르겠어. 의사가 뭐야? 몰라. 말을 안 해. 말을. 그러면 뭐 한 대로? 관습대로 해석하세요. 관습, 관행대로. 이것이 두 번째 2원칙. 그럼 여기서 정리가 정확하게 돼줘야 될 부분은 의사가 먼저 해석 기준이 되나요? 관습이 먼저 되나요? 의사가 먼저예요. 의사가.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자리 잡을 때는 언제? 의사가 뭐 할 때? 불분명할 때. 예컨대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번 연말에 어디로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아무거나 그러죠.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좋네. 그럼 저는 관행적으로 어디로요? 장모님의 의사가 불분명하시네. 그럼 저는 관행적으로 어디로? 관습대로? 짜장면이지. 짜장면집으로. 그래서 관습이 해석 기준이 될 때는 언제요? 표의자의 말씀이 불분명할 때는 관습대로 하면 끝. 그럼 거꾸로 의사가 기준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장모님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디로? 크리스마스에 장모님 그냥 관습대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뭐라고? 나 짜장면 말고 횟집으로 가죠. 횟집으로. 의사가 우선이죠. 그럼 의사가 기준이 될 때는 언제죠? 의사가 분명할 때. 본인의 의사가 뭐 할 때요? 분명하게 표출이 되면 의사대로 해주는 거예요. 불분명하면 뭐 한 대로? 관습대로. 그래서 법률의 해석의 1원칙은 뭐냐? 의사다. 의사. 다른 말로 의사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의사. 장모님의 의사나 목적이 첫 번째 해석 기준이 되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뭐 할 때요? 도통 애매해서 불분명할 때 말씀을 안 하셔.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명이 이렇게 개원인데 한 명이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주문을 하잖아. 음식 주문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직 오지 않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뭐 먹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거나 그래, 아무거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습대로 시켜, 관행대로. 아무거나 그러면 관습대로 메뉴 주문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관습도 없어, 관행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해놓은 대로 해석을 하면 되어요. 임의 법규, 법규대로 해요. 법규가 정해놓은 대로. 그때 법규는 임의 법규를 말해요. 법규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법규도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는 신의 측에 의해서 해요. 신의 측,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 측이라고 불러요. 그럼 법률의 해석의 원칙을요. 1원칙은 목적, 2원칙은 관습, 3원칙은 법규, 4원칙은 신의 측 이렇게 되니까요. 머리 끝자를 살짝 따가지고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사실인 관습할 때 사실인 관습, 관습이 줄여서 사실인 관습이거든요. 임신 이렇게 해석 순서가 정해지게 되어요. 그래서 법률의 해석의 기준은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 그래서 줄여서 임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나 목적.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애매하고 애둘러지면 관습대로 해석을 하고, 관습이 없으면 법규대로, 법규도 없으면 신의칙으로. 이렇게 해석 기준을 민법 105조와 106조에 적어 놓았어요. 이 부분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다음 04번에 가시게 되면 관련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관련 문제. 법률의 해석을 통한 당사자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하나 소개하고 갑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요. 제 집사람이 알고 있는 친한 후배 하나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다시 재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집사람이 좀 도움을 주려고 국내에 들어온 그 친구한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어요. 제 와이프가 그 후배죠. 아는 후배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계약을 하는데 이 친구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명의로 계약을 하면 아직 빚이 정리가 안 돼서 이 채권자들께서 이분 앞으로 된 거를 다 압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 후배 앞으로는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누가? 처가 제 집사람이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누구 명의로 할까요? 누구 명의로?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 명의로 해도 되고 이쪽 명의로 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집을 계약을 할 때 이쪽 명의로 해도 되고 이쪽 명의로 해도 돼요. 자, 이때 이분이요, 이 후배분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을 하든 임대 계약을 하든 자기 명의로 해놓으면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서 명의를 제 집사람 앞으로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은 상가 운영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상가 운영은 이쪽에서 하는데 명의는 이쪽으로 해놓게 되면 계약서상으로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전세 명의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전세 명의자. 명의자는 제 집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돈 내놓은 거는 이쪽에서 내놓고 돈은 여기서 내놓고 행위자. 운영하고요. 이 가게 운영하는 거는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행위는 여기서 운영을 해요. 직접 운영은. 명의는 제 집사람으로. 왜?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놓으면 다 압류당해서 다 가게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럼 집주인은 누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걸까요? 그럼 전세 계약서를 볼까요? 전세 계약서에는 계약서상으로는 누구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냐면 A죠. A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는요. 가게 실제를 운영하는 분은 B고요. B.
그럼 이 상대방인 집주인을 이쪽에서 보면 상대편이 되겠죠. 이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걸로 보아야 될까요?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즉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금 받은 2억을요. 2억을 누구한테 빼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누구한테 빼줄까요?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바로 당사자. 전세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정할 거냐 이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돼요. 이 문제가 바로 당사자 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사자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당사자 결정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출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1번은. 1번은 약 20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20회 정도. 20번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별표를 따로 하고 갈게요. 중요도 표시를. 자, 그러면 책에 들어오셔서 볼까요?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누가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자, 행위자 또는 명의인가인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때 거기에 1번 할까요? 행위자와 상대방 두 사람의 의사가 뭐 할 때요? 일치할 때.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일치하는 대로 당사자 정하세요. 일치하는 대로. 일치가 뭐예요? 합의한 대로. 둘이 합의한 대로 해. 둘이 합의한 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 운영자가 이 후배님이 명의는 여기로 되어 있으되 실제 계약자는 집주인한테 나예요. 내가 실제 계약자예요 라고 둘이 합의를 했다. 그러면 월세도 누가 내고요? 이쪽에서 내는 거지. 전월세도 다 이쪽에서 내는 거고 전세금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둘이 뭐 했으니까 합의한 대로. 명의는 여기로 되어 있으되 내가 실제 운영자예요. 나예요. 내가 세입자예요. 라고 둘이 뭐가 됐을 때요? 합의가 되었을 때만 그래요.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웃기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계약서는 여기로 돼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지. 계약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계약서대로면 이분이 명의자죠. 이분 명의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 한 대로? 합의한 대로 처리하세요. 합의한 대로. 두 번째,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의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할 때도 있겠다. 불일치할 때는 언제? 이쪽의 주장과 이쪽의 주장이 어긋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인의 시각, 상대방의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상대방 시각으로. 상대방의 합리적인 시각, 이 시각에 의해서 결정하면 끝. 그래서 해석 방법은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행위자와 실제 운영자와 집주인 간의 의사가 뭐 할 때요? 일치하면 합의한 대로 끝내세요. 합의한 대로. 근데 합의가 안 됐다. 불일치할 때. 그럴 때는 누구 시각으로요? 저 집주인 마음대로 해결하세요. 집주인 마음대로. 그럼 이렇게 실무로 가면 이게 확장될 수 있겠어요. 볼까요? 매형이 크게 사업을 해서 잘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 망하기 직전에 가게를 하나 누가 뿌려? 이쪽으로요. 천안명의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천안명의로. 가게 실제 운영은, 음식점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죠. 매형이 하는 거죠. 매형이 운영을 하고 명의는 천안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게 전세를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이렇게 돌려놨다. 그러면 이 가게는 누구 거냐고, 누구 걸로 보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때 매형하고 상가 주인하고 둘이 합의를 했다.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끝나면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이쪽하고 두 사람 의사가 틀려서 입증이 안 되면 그때는 이쪽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실무상 아주 빈번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구체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출지문 OX 보도록 할게요. 기출지문 1번. 규범적 해석은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바꿔서 환원하면 진위.
진의가 가지는 의미를 확정하는 건가요? 진의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죠. X. 진의, 내심적 의사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는 자연적 해석. 두 번째요.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는 뒤집어서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죠. 받을 의사는요. 의사는 960인데 표출된 거는 690. 이때 갑의 진의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보아요? 690만 원으로 계약이 성사된 걸로 처리하죠. 이런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되겠다. 왜요? 표시한 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표시한 대로. 진의를 알 수 있다면 써보실까요? 진의를 알 수 있다면 뭐대로? 진의대로. 진의를 알 수 없으면 표시한 대로. 제가 장모님의 진의를 알 수 없었을 때는 계속 어디로? 짜장면집으로. 진의를 알 수 있었을 때는 꽃등심집으로. 그게 자연적 해석. 세 번째 질문. 의사표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진의. 상대방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아버렸네. 진의를 알았네, 알았어. 안 경우의 별표.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표시 행위로 수단되는 효과의사.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내심적 의사를 가지고 해요? 진의를 알았는데 제가 장모님의 진정한 의사, 내심의 의사를 알아버렸어요. 알았을 때는 뭐대로? 내심적 의사, 진의를 가지고 해석하면 끝. 따라서 진정한 의사를 상대편이 알았으니까요. 알았으니까 무엇으로 해석을 해준다? 진의로 해석을 해준다. 진의. 표시 행위가 아니라 진의로. 3번 아주 잘 나오는 지문. 4번 지문이요.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단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 뜻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거를 임대인이 뭐 하겠다고요? 용인하겠다. 용인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 눈 감아주겠다. 내 눈 감아줄게. 라는 뜻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법률행위 파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심화학습에서 복잡한 고급 이론 몇 가지만 정리하면 법률행위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개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있죠. 이 부분. 세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 오늘 여기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다르다. 매매 계약을 한 것과 등기를 넘겨주는 처분행위는 법률적으로 전혀 별개다.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 5개를 보셨어요. 특히 103조와 104조가 집중 타켓이다.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를 200% 준비해 주실 것.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 보셨어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이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어려운 장이 바로 2장이에요. 법률행위장. 2장을 지금 드디어 통과하셨습니다. 이쁘고 간결하게 통과하셨어요. 자, 이제 의사표시 그리고 대리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